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00회째 어린이날, 전국 놀이공원과 유원지는 나들이 나오는 가족으로 북적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어린이날을 즐기지 못했던 어린이들은 오랜만에 신나게 뛰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딸이 논문을 여러 편 썼다는 의혹에 한 후보자 측은 허위 왜곡이라고 반박했고, 서울시는 뒤늦게 수상 이적 누락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대통령 비서실 1차 인선 19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을 만들고 국정상황실을 유지했는데, 정책조정기획관에는 장성민 당선인 정부특보, 국정상황실장에는 한호섭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낙점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22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지만 0.75%포인트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뉴욕 증시는 3% 급등했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줄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새로운 변이가 재유행을 이끌면서 국내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1회 GS 칼텍스 매경 오픈이 개막했습니다. 갤러리 입장이 3년 만에 허용되면서 5천여 명이 몰렸고, 어린이날을 맞아 경기를 보러 온 골프 꿈나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100회째이기도 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어린이들은 이 어린이날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었으니까요. 전국 관광지가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을 흔들며 열차를 타고 물총을 쏘며 더위를 날립니다. 흔들거리는 배와 비행기를 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포근한 봄날씨 속에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은 놀이공원은 온종일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들의 날이니까 아이가 원하는 곳 다 가보고, 사람이 많아도 좀 기다리고 좀 많이 볼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열리지 않거나 추첨을 통해 뽑힌 인원만 입장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벗기는 불안하지만 여럿이 모여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마스크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좀 오늘 즐기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요. 물놀이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 너무 재밌었어요. 동물원 매표소에도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자와 곰을 바로 앞에서 본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부모님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동물원이랑 놀이공원 같은데 잘 못 와서 엄마랑 아빠랑 오게 됐고, 그 동물들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올해 어린이날은 100번째라는 사실보다 2년 만에 되찾은 자유가 더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하지만 한참 뒤에는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을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낮은 출산율로 어린이 인구가 줄면서 완구점, 어린이집, 소아병원 같은 관련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박기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완구시장. 어린이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거리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꼭 붙잡고 장난감을 고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어린이날이라서 아이들이 장난감도 사주고 또 이런 먹거리도 먹을 게 많이 있어서 같이 나들이 나왔습니다. 반짝 특수에도 상인들 얼굴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장난감들이 많이 소요가 적게 되면서 저희들도 많이 큰 타격을 입고 있죠. 우리 완구 시장이 또 그만큼 둔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0에서 14세 어린이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데 2000년 990만 명에서 올해는 590만 명가량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40년쯤 뒤인 2060년에는 또 반토막이나 327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렇게 어린이 수가 줄다 보니 어린이집이나 소아과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산업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등록하는 원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지난달 말 결국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전년보다 5.4% 감소하는 등 전국 어린이집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한 지 10년은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7, 80명까지는 있던 어린이집이었는데 원래 30명을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폐원하였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에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이 현실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바라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 딸이 했다는 대외 활동 실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봉사상을 준 적이 없다고 답했었죠. 그런데 서울시가 뒤늦게 누락이 있었고 실제로 봉사상을 준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상을 준 적이 없다고 해 이 또한 여전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논문을 여러 편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한 후보자 측이 허위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이 다수의 논문을 썼다는 보도에 대해 여권은 허위 작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시험 보면서 다 가능했겠느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 측은 에세이 등을 모아 온라인 저널에 올린 것을 논문이라 칭한 것은 전형적인 왜곡 과장이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받은 수상 실적을 두고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앞서 최강욱 의원실은 두 지자체에서 한 후보자 자녀에 대한 포상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뒤늦게 수상 이력이 누락되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반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직접 인천시장상도 아니고 의회가 인천시 산하단체도 아니다라며 한 후보자의 해명에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봉사활동과 수상 실적이 모두 사실이며 해당 내역이 입시에 사용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미국 매체에 인터뷰 형식의 글을 돈을 내고 실었다는 정황의 보도와 관련해 지역 인터넷 블로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를 한동훈, 정호영 이 두 사람의 거취와 연계하겠다고 나서자 이 둘을 장관으로 삼고 싶으면 한덕수 후보자를 포기하라 이거죠. 그러자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와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반드시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니까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정 기류가 강하지만 그렇다고 정 후보자를 바로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그랬다간 모든 화력이 한동훈 후보자에게 쏠려버릴 테니까요.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환점을 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인사참사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결정한 사람이 결단하십시오. 의도적인 자료 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잡아떼기로 일관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에 부적격으로 낙인 찍힌 후보자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연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라며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지렛대로 해서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질로 삼아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막겠다는, 해박 놓겠다는.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온도차가 엿보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한덕수 후보자는 산업, 통상, 외교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두둔했지만 정 후보자에 대해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여론을 보겠다는 입장인데 오는 9일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 후보자 거치는 이번 주말 분수령을 맞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 등 1차 19명인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대통령실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 대통령 비서실 1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이 대상입니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새로 만들었는데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정책조정기획관을 맡아 조직을 이끌게 됐습니다. 정책 부분에서 생산된 중단기 정책 과제를 취합하고 이에 맞춰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비서관도 이 슬림화하는 그런 기준에 맞도록 해서 한 분 한 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인 측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운영됐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었던 국정상황실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동시에 핵심 정보를 취합하는 자리로 한호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습니다. 검찰 출신도 여럿 발탁됐습니다.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 2부장,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전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이 배치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8일까지 국가안보실과 사회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홍보수석실 산하 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선 발표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9일에 청와대를 떠난다는 얘기는 이미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올 때 걸어서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마지막 퇴근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더 구체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5월 9일 18시 그냥 업무 우리 마침 퇴근 시간에 청와대에서 퇴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청와대 바깥에서 이렇게 보내고 여사님을 모시고 청와대 정문 쪽으로 게이트를 열고 나오실 예정이에요. 걸어서? 네, 걸어서 나오실 예정이고 내려가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짧게 소회도 밝히실 계획을 갖고. 즉 9일 마지막 퇴근을 한 뒤 청와대 밖에서 하루를 보낸 뒤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10일 일정을 더 공개했는데요. 12시에 서울역 가서 KTX를 탄 뒤 오후 2시 반 울산 통도사역에 도착을 하고요. 3시에 양산 평산마을 마을회관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짧은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간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마음이 참 복잡다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물어버리겠다는 표현이 또 등장했습니다. 네,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된 건데 오늘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현직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의전 비서관 내지는 가까이 있는 분이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대통령을 건드리면 할 수 있는 건 무는 거밖에 없으면 물기라도 해야죠. 즉 근거 없는 비방이 계속된다면 임기가 끝난 입장에서는 무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죠. 네. 사실 한국 대통령들의 임기 종료 모습은 대부분 좋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고향인 봉화마을에 돌아가서 환영을 받았지만 1년여 후에는 이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었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 날 그 청와대 식구들의 인사를 받으며 나왔었지만 현재는 수감된 상태입니다. 새 대통령 취임식 윤곽구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취임식 준비가 살짝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20명의 국민대표와 함께 영시, 보신각 타종 행사로 공식 임기의 시작을 알리고요. 윤 당선인은 오전엔 현충원을 방문하고 그다음에는 식전 행사, 그리고 11시에는 본행사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또 취임식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고 하고요. 무대 배경은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어린이들의 그림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참석자들의 면면이 아주 화려한데요.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 소설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 씨부터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온다고 합니다. 초청장을 이제 정식으로 주는 건 아니고 참석 여부를 알아보는데 의원들 이제 부부 동반해서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불만스러운 게 의원들은 이제 그 연단에 있고 부인들은 이제 연단 밑에 있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취임식 행사가 끝난 뒤에는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서 업무를 시작을 하고요.
국회 로텐더홀 경축 행사와 신라호텔의 만찬 행사까지 순서대로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벌써 그 취임사의 초고도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몇 가지 핵심 공약을 두고 또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라던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그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 논란의 배경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했던 어제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일부 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공약 발표할 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못한 거네요, 보니까. 의지가 뭐 강한 그런 뭐 상황에서 그때는 그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즉 올해 전역자부터 이렇게 해주려고 했지만 여건이 안 됐다는 설명인데요. 이게 공약 파기로 이렇게 공격을 받자 인수위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면서 현재 병장들의 월급은 67만 원 받는데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여기에 최대 55만 원씩 적립 방식으로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55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 모아서 적립식으로. 그렇다면 여가부 폐지 공약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됐으니까 안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오해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인수위 측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여가부 폐지 공약 추진에는 변함이 없는 입장이고요.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즉 조금 늦어질 뿐이라는 설명이죠. 어쨌든 지지자들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두 거물의 재보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내일 마지막 인수위 일정을 끝낸 뒤에 현장에서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재명 고문이 분당 갑에 출마한다면 대선 주자들끼리 다시 맞붙게 되는 겁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 순회로 국민의힘을 사실상 간접 지원하는 상황이라 민주당도 모든 카드를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쟁에서는 필요한 모든 자원이나 자산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탱크가 필요할 때는 탱크를 동원해야지 소총을 동원해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습니다. 경기 분당갑 출마를 준비 중인 김병관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당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자리를 비우겠다며 이 고문의 분당갑 출마 가능성도 열어줬습니다. 반면 여전히 이 고문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선 패배에 대해서 성찰하고 성숙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한 번은 보여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그거 없이 바로 출마를 한다? 그것도 어디 지역구에? 그건 좀 너무 빠르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이 고문 출마 문제를 논의한 뒤 결과에 따라 출마를 공식 권유할 전망입니다. 분당갑 출마를 사실상 확정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내일 인수위 업무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인수위 마지막 일정인 오후 2시 수원 지역순회 국민보고회를 마친 뒤 현장에서 바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안 위원장 전략 공천 여부를 두고 공관위가 정할 몫이라고 유보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개항을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빅매치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어젯밤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할아버지와 8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이규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간 아파트 내부가 연기로 가득합니다. 시커멓게 탄 채 거실에 널려 있는 가구와 가재도구들 사이로 장난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119는 막 왔었어요. 구름마에다가.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0대 할아버지와 8살 손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불길이 이어지고 회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양평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8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정상 부근에 밤에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서 그 현장에서는 대기하고 날 밝아서 이제 좀 끈 케이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0.8헥타르가 불탔습니다. 뼈대만 남은 건물 안에 불꽃이 피어오르고 검은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후 12시 10분쯤 경북 구미의 한 가구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공장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41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혜와 조현수를 구속 기소한 뒤 피해자의 누나라고 밝힌 이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은혜가 과거 자신의 친딸을 자기 동생에게 입양시켜 피해자 가족의 재산까지,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산까지 노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도 동생 장례식 날 알았다고 하네요.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피해자인 윤모 씨의 누나라고 밝히며 피의자인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엄벌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작성자는 또 지난 2018년 이은혜가 친딸을 윤 씨의 양자로 입양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은혜가 딸을 도구화해 부모님의 재산까지 노렸다고 주장하며 입양 무효 확인 소송에 힘을 실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작성자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글을 끝맺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사건 3년 만에 이은혜와 조현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숨진 윤 씨의 유가족 요청에 따라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은혜의 딸에 대한 입양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경찰은 언제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적발된 차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간 여러 번 음주운전에 걸려도 구속까지는 안 하던 법원이 이제는 실형이나 법정 구속 등 처벌을 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차량을 하나둘 멈춰 세우고 비접촉 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신호하시고 무시고 보세요. 더. 지금 수치 확인하시죠. 0.049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두 번째로 맞은 지난주 금요일 밤. 경찰이 특별 단속을 예고했지만 첫날부터 10명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늘어난 술자리에 음주운전까지 급증하면서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A씨. 운행거리가 짧고 최종 음주처벌 전력 이후 기간이 꽤 지났는데도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탓에 처벌이 세진 겁니다. B씨는 지난해 11월 0.147%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앞서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때문에 역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간 여러 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던 법원이 대부분 징역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실형 선고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정돼 있던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도 실제로 법원이 선고형에 있어서는 더 좀 양형 기준이 높아진 건 맞고요. 요즘엔 적극적으로 실형 선고를 하시더라고요. 법원이 단호한 처벌로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박은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통 어린이날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왜 아이들을 초청했다 같이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올해는 처음으로 대통령과 당선인이 공존하는 어린이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대통령부터 임기 시작이 바뀌었죠. 그래서 100번째 어린이날인 오늘은 처음으로 대통령과 당선인이 동시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이 9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사실 2020년과 지난해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은 가상 공간에서 그리고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3년 만에 대통령과 어린이가 청와대에서 함께 보내는 어린이날을 맞게 된 건데요. 오늘 초청된 아이들은 벽지에 있는 분교 초등생들과 개교 100주년이 되는 경북 청도군 풍각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오기 때문에 특별히 헬기로 왕복을 돕기도 했고 청와대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야, 헬기까지요. 아이들 정말 특별했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어린이와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바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과 50분 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들 손에 색연필 들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당선인이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런 시간을 가져달라고 윤 당선인에게 요청해 성사됐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경험 문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잠깐 얘기했던 그 어린이들이 청와대에 가는 행사, 이거 오늘 마지막 아닙니까? 네, 행사는 이어지겠지만 행사 장소가 이제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청와대는 일반 국민에게 개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청와대 녹지원에서 어린이들을 초청한 전통은 1981년부터 시작됐는데 40여 년 만에 오늘로 마지막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유명 코미디언 피습. 이거 예전에 무슨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 그 배우가 뺨 때렸던 일이 생각납니다. 뭐 비슷한 겁니까? 네, 다소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 중 한 명인 데이브 샤펠이 LA에서 열린 코미디 쇼에서 공연 중 봉변을 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샤펠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무대에 한 남성이 난입해서 샤펠을 쓰러뜨린 겁니다. 네. 샤펠은 다행히 다친 곳 없이 다시 일어나서 공연을 이어갔는데요. LA 경찰은 폭행 혐의로 괴한을 체포했는데 이 남성은 흉기와 가짜 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런 겁니까, 갑자기? 네, 아직 경찰 조사 결과는 안 나왔는데 현지 언론들은 샤펠의 과거 발언 때문 아니겠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샤펠은 에미상과 함께 3년 연속 그래미상을 받는 등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톱스타인데요. 자신의 공연에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한다거나 성소수자들과 싸워왔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샤펠은 심지어 공격을 받아 쓰러진 때에도 트랜스젠더 남성이 나를 공격했다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트랜스젠더 남성이 나를 때렸다라고 하는 건 좀 앞뒤가 맞질 않네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가 가면 길을 만드는 겁니까? 네, 영상부터 보실까요? 한 남성이 극장 무대 뒤편, 계단, 콘서트홀을 막 뛰어다닙니다.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만든 이색 홍보 영상인데요. 지형 지물을 맨몸으로 자유롭게 넘나드는 스포츠 프리러닝 선수와 함께 찍은 겁니다. 와. 그야말로 길이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이번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높은 60층 빌딩인 CLG 포스타워 영상을 보시죠. 외벽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맨손으로 건물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바로 낙태 반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는데 꼭대기까지 맨손으로 올라간 남성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왕이면 있는 길을 사용하는 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픽뉴스 박은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IT 버블이 꺼지던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지만 이례적으로 뉴욕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연준이 더 큰 폭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자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됐거든요. 0.75%포인트를 올리지 않은 게 어디냐 하는 겁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0.25%포인트씩 올리던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은 지난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입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물가를 잡기 위한 특단의 처방입니다. Inflation is much too high, and we understand the hardship it is causing. And we're moving expeditiously to bring it back down. 6월부터는 8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경 1272조 원 규모의 양적 긴축도 시행됩니다. 연준의 자산을 팔아 시장의 돈을 걷어들이는 건데 금리 인상보다 한층 강력한 조치입니다.
경기 수축 우려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빨라진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Likely to see about 380,000 new jobs added. So because of the strength of the employment picture, that's why we don't anticipate a recession. 금리를 대폭 인상한다는 발표에도 뉴욕 증시는 3% 안팎으로 급등했습니다. 긴축 속도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데다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거라는 연준의 설명에 시장이 안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 가족 외식하면서 왜 이리 값이 올랐지 하신 분들 적지 않죠. 냉면만 해도 전국 평균값이 10,000원을 넘었으니까요. 물가가 이미 예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예상했던 바긴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대문의 한 떡볶이 가게. 1인분에 4,000원인데 치솟는 물가에 가게 주인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밀가루 시켰다면 밀가루가 오르고 뭐 기름 시켰다 기름이 올리고 또 뭐 공지사항 다음 주에 뭐가 올릴 예상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못 올리고 그냥 있는 거지.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또 올리면 그러니까. 4월 외식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6% 올랐고 품목별로 피자는 9.1%, 자장면 9.1%, 치킨 9%, 김밥은 9.7%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건 12.1% 인상된 갈비탕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부담은 서민들도 마찬가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한 30% 정도는 오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부담이 생활비에서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 속도에다 미국의 0.5%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력은 더 커진 상황.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역전되면 해외 자금 이탈과 원달러 환율 급등, 이에 따른 물가 상승까지 악영향이 큽니다. 지난달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금통위는 오는 26일 2달 연속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월요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하위 변이들이 여전히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새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2배가 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는 확진 면역자, 백신 면역자 모두 뚫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조유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2,2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비 15,000여 명 감소한 수치로 실외 마스크 의무 조치가 해제된 월요일 이후에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국내 연구진이 이동량과 누적 확진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이르면 다음 주에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변수는 새 변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가 재유행하면서 확진자가 한 달 사이 7배나 늘었습니다. 이 변이는 아직 국내에선 검출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백신 접종을 당부하면서 코로나 감소세에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강한 새 변이가 방역조치 해제와 맞물려 재유행을 이끌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외 마스크도 해제가 되고 또 이 국내 여행객을 통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6, 7월에 다시 늘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과거처럼 중증도가 높지는 않을 겁니다. 당국은 징검다리 연휴 동안 이동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개인의 자율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하고 잃은 목소리를 되찾아주고 인공지능 AI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억 아니면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머지않아 휴대전화 앱으로도 만들어져 쉽게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AI 앵커가 보도합니다. 민주화 AI 앵커입니다. 청각장애인 금예지 씨가 일 때문에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러 왔습니다. 이 목소리 기계음이 아닌 것 같죠?
AI가 들을 수 없어 말할 수 없었던 예지 씨의 나이와 구강구조, 동성 가족인 어머니의 목소리와 말투를 학습해 목소리를 찾아줬습니다. 주로 언제 사용하나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신 아빠가 저와 통화하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아빠와 직접 전화로 소통이 가능해요. 글자를 목소리로 바꿔주는 앱만 있으면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주말 뭐 하세요? 강화도에 놀러 갔다 왔어. 한 통신사가 사회공헌 활동에 IT 기술을 접목시켜 목소리 복원 사업에 나선 건데요.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면서 5시간씩 녹음하던 것이 이제는 10분의 1로 수고가 줄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어가는 무계획병 환자나 만일을 대비하는 노인 등으로 대상은 늘고 있습니다. AI 기술처럼 저희 IT 기술이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그냥 일상의 즐거움,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특정인의 목소리를 도용해서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만큼 사기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주아 AI 앵커였습니다. 한국인 마스터즈 41회 GS 칼텍스 매경 오픈 골프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갤러리 입장이 3년 만에 허용되면서 5천여 명의 골프 팬이 몰렸고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가족 갤러리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꽃 같은 드라이버샷, 날카로운 퍼팅, 골프장을 가득 채운 구름 갤러리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시작된 41회 GS 칼텍스 매경 오픈. 국내외 선수 144명이 뜨거운 태양 아래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중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허인회와 3승을 노리는 이태희, 박상현이 한 조로 편성돼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작년이랑 1라운드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좀 잘 안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한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남은 경기 또 잘 보완해가지고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또 다른 볼거리는 3년 만에 함께한 갤러리였습니다. 약 5천여 명 관중이 보내는 환호와 박수가 경기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개막 첫날이 어린이날인 만큼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 갤러리도 눈에 띄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유명한 선수들도 보고 해서 좋았어요. 41번째 그린 재킷의 주인공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6언더파를 친 이동민 선수가 선두로 자리매김하며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도 초여름 같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로 평년을 웃돌겠고 대구는 28도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침과 밤으로는 여전히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경기 내륙, 전남권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로는 내일 늦은 밤부터 자정 무렵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 산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광주의 한낮 기온은 28도, 부산의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강풍특보는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건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